이번 시간은 김효빈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이 경제톡톡 시간에는요, 경제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신다고 하는데요. 효빈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네, 혹시 사람이 아닌 로봇이 배달을 하는 모습 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 배달 전문 업체에서 강남 일대로 배달 로봇을 운영 중인데요. 사람이 직접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율주행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배달을 한다고 합니다. 카메라와 라이더 센서를 이용해 주변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장애물이 있으면 알아서 피해갑니다. 물론 보행자를 인식해서 멈추기도 합니다. 와, 이제는 로봇이 스스로 배달을 하는 시대가 됐는데요. 저도 저번에 길을 가다가 실제로 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전혀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완전한 무인 배달은 아니고 필요할 때 원격 조작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가 막힌다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있을 때는 원격으로 경로를 조정해 줍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 점점 더 완전한 자율주행 배달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로봇이 배달을 하게 되면 혹시 배달 시간도 좀 줄어들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기존 배달보다 30% 정도 더 빠르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로봇이 최적 경로를 찾아가다 보니 배달 효율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라이더가 부족한 시간대에도 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람이 배달할 때보다 로봇이 배달을 하다 보니까 이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배달 플랫폼 입장에서는 라이더의 인건비가 줄어드니까 운영 비용이 절감하고요. 배달비 부담이 낮아지면 이제 소비자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죠. 또한 전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도 줄어드는 친환경 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날씨나 사고 같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비가 조금 올 때는 배달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폭우나 폭설 같은 기상 악화 상태나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을 땐 배달이 어렵다고 합니다. 또 계단이나 턱이 많은 곳에서는 이제 이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도로 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도 명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로봇이 일상생활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너무 편하긴 한데요. 항상 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 배달 라이더들의 일자리에는 좀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도 계속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요. 배달 로봇이 활성화되면 라이더의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배달 로봇을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직업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배달 로봇이 가기 어려운 고층 아파트나 복잡한 지역에서는 여전히 사람 배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배달 산업 자체가 변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배달 로봇이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법과 제도가 정비되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배달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배달 산업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요, 뭐 가족이나 연인, 또 친구,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러한 가구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비친족 가족이라고 하죠. 즉,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들이 함께 사는 가구가 2023년 기준 54만 5천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10년 비해 2.5배나 증가했다고 하니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이 그래프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크게 급증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을까요? 네, 전 연령대 고르게 분포했는데요. 대부분 2명이 사는 형태가 9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비친족 가족 중에서도 이성과 함께 거주하는 비중이 50%를 넘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꽤 큰 비율인데요. 자, 그렇다면 비친족 가구 어떻게 주거 형태가 되어 있을까요? 네, 집을 소유한 경우보다는 이제 월세와 무상 거주 형태가 제일 많은데요. 자가나 전세 비율보다는 훨씬 높게 나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함께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비친족 가구들이 함께 사는 이유도 이 경제적인 이유가 클 것 같아요. 네, 경제적인 이유가 굉장히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정서적 이유로 꼽혔는데요. 하지만 그 다음으로는 주거비 절감, 그리고 생활비 절감 같은 경제적인 이유도 동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정서적인 유대감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 비친족 가구가 늘어나게 되면 이에 따라서 정책도 함께 변화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도 좀 들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지금까지 주거 정책은 법적 가족 중심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은 법적 가족이 아니면 함께 입주할 수가 없고 전세 보증금을 공동 부담해도 주 계약자가 사망하면 동거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하는 주택 청약에서도 불리한 조건이 많습니다. 이 제도 자체도 변화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좀 변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을까요? 네, 국토연구원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세대 단위에서 거주 단위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삶의 형태를 반영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비친족 가구 더욱더 증가할 가능성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1인 가구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형태의 동거 가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법과 제도도 이렇게 변화하는 흐름에 따라 바뀌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법과 제도 역시도 함께 따라가줘야 한다라는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기사에서 접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최근에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일부 제품 같은 경우에서는 이 매장에서 사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사에 보도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불편한 건 소비자일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네, 홈플러스가 심각한 경영난으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죠. 그 과정에서 납품업체와의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현재 LG 생활건강, 오뚜기, CJ제일제당 등 대형 제조업체들의 제품이 일부 홈플러스 매장에서 사라지고 있는데요. 이 사태의 배경에는 홈플러스의 심각한 재정난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운영하면서 부채가 크게 늘어났고요. 온라인 시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적자가 누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홈플러스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지 소비자는 물론이고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진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네, 홈플러스는 과거에 대형마트 2위 자리를 차지했지만 온라인 시장 성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2016년 전체 유통 매출에서 온라인 비중은 32.4%였는데 2023년에는 50.6%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홈플러스의 경쟁사인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적극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반면 홈플러스는 기존 매장 중심의 운영을 고집하면서 성장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매장을 부동산 투자회사에 매각하고 임대 형태로 운영하면서 비용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이 쌓이면서 기업의 신용 등급이 낮아졌고 납품업체들은 결제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없다는 우려 때문에 홈플러스의 상품 공급을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스토리가 그동안 진행이 되고 있었군요. 그런데 이 홈플러스라는 기업 자체가요,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편은 소비자들이 겪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홈플러스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은 평소 쓰던 제품이 없어졌다, 그리고 대체 상품으로 바꾸기가 어렵다 등의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CJ제일제당의 스팸, 오뚜기의 즉석밥, LG 생활건강의 샴푸와 치약 같은 인기 제품이 사라지면서 소비자들이 다른 마트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홈플러스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체 브랜드 상품을 확대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소비자들의 불편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할 텐데요. 자, 그렇다면 이 홈플러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는데 이 절차가 끝이 나게 된다면 홈플러스는 다시 정상화가 될 수도 있는 걸까요? 네, 그럴 수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의 총 차입금이 6조 원을 넘는데요. 현재 매출과 임대료 부담을 고려하면 빠른 회복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이후 소비 패턴이 급격히 바뀌었죠. 이로 인해 온라인과 대형마트의 경쟁이 더 치열해졌고, 이런 환경에서 홈플러스가 살아남으려면 근본적인 경영 전략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에는 홈플러스가 이 변화하는 유통시장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들은 변화하는 시장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게 필요한데요. 홈플러스는 온라인 시장 확대와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위기를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기업 회생 절차를 통해 어떤 구조 조정과 전략 변화를 가져갈 것인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자체 상품 확대뿐만 아니라 온라인 사업 강화와 소비자 신뢰 회복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절차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효빈 아나운서 감사합니다.